그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침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침이라는 게 오래되고 어쩐지 수상쩍은 기술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지금은 국립대학에서도 침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서 저도 스쿠버 대학에서 4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개업은 하지 않고 어느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에 논문을 내기도 하고 아마 그게 눈에 띄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전 가을에 중국의 어느 의과대학에서 연구회에서 발표해주지 않겠냐는 이야기로 초대되었던 거죠. 아, 대학 이름은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비용은 항공권도 체제비도 모두 그쪽에서 대주는 조건이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만찬장에서 그쪽 대학의 학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당신의 기술로 진단 및 치료를 해줬으면 하는 환자가 있어. 라고 말이죠. 이게 근데 중국이 침술의 본고장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뜸과 한약은 차치하더라도 침에 관해서는 중국보다도 일본 쪽이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전해져 온 침술은 일본에서 특수하게 진화를 거듭했고 에도시대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침을 놓게 되었던 겁니다. 손으로 더듬어 맥을 보며 놓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술이 진화. 그리고 경락에 대한 사고방식도 중국보다 한참을 실용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침관이라는 침에 씌워 사용하는 관도 일본 독자적인 발명품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지금은 그걸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공산당 주요 인물이나 그 가족이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당 간부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양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만성적인 알레르기 같은 것들은 서양 의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게 침을 포함한 동양 의학이죠. 다음날 8시 호텔로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왕 씨라는 대학 학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커다란 차가 와 있었고 기사가 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 도시 중심부에 있는 대형 한약방으로 갔습니다. 양 씨라는 점주를 소개받았는데 50대 초반 정도의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왕 씨가 필요한 게 있다면 전부 이 가게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중요한 환자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요. 하지만요. 저는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하니까 지속되는 치료는 아무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진단하고 치료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침 도구는 가지고 왔으니 그 가게에서 필요할 듯한 물건을 몇 가지 골라 다시 차를 탔습니다. 가게 주인 양 씨도 가게를 점원들에게 맡기고 동행했습니다. 그때 양 씨가 두랄루민으로 테두리를 둘러싼 튼튼해 보이는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기는 보통의 보관함 정도입니다만 약간 두께감이 있긴 했지만 무겁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차에 탄 사람은 왕씨, 양씨, 저,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는 기사,
4시입니다.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공부해서 간단한 대화 정도라면 중국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길어졌습니다. 차로 4시간 정도 걸린 거죠.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도 지난 뒤 비포장길로 들어서 거기서 2시간 정도를 더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한 게 1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좀 예상 밖이었죠. 원래 시내에 있는 큰 저택으로 향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한 곳은 그 가난해 보이는 마을에서 떨어진 산에 가까운 곳으로 대형 텐트가 엄청 많이 쳐져 있었고 군용 차량 몇 대도 정차해 있었으며 어깨에 총을 맨 인민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우선 텐트 중 하나로 들어가 군 사령관 같은 사람과 왕씨가 대화하고 그러더니 저를 향해 배고프시겠지만 급한 상황이라 어서 환자를 보러 갑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감시 모니터가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길 양측에 군인이 늘어서 엄중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사이를 지나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뭡니까? 왕씨에게 소곤대며 물었더니 왕씨는 유적이요. 아마도 한나라 때에 최근 막 발굴에 들어간 참이라 아직 주변 시설이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커다랗고 겹친 바위에 철문이 달려 있었고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군인이 디지털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유적? 점점 영문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곳에 어째서 환자가? 안은 동굴인 채로 배선을 드러낸 조명들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조입니다. 수족관에라도 있을 법한 거대한 수조가 양쪽으로 보여왔는데요. 이것도 급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만 안에 수미터나 되는 물고기가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물고기 쪽은 잘 모르는데 철갑상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거요, 그 캐비어 만드는 상어 말이죠. 이윽고 동굴은 막다른 곳에 이르렀고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시술복으로 갈아입고 전원 소독을 받고 다시 튼튼한 철문을 열었더니 거기가 병실이었던 겁니다. 벽은 동굴 그대로였는데 엄청 넓었고 세로로 긴 침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8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 칸막이 커튼 3개로 나뉘어 가려져 있었고 우리가 들어온 곳에서는 한가운데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하얀 배? 아니, 동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를 게 있었던 거죠. 그건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체의 둘레는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게 환자 맞소. 잘 부탁합니다. 서양의학으로는 물이라서. 어쨌든 우선 그 2m 정도의 동체 부분을 손으로 진단했습니다. 피부는 사람과 비슷하고 체온도 있었습니다만 군데군데 들쭉날쭉한 게 단풍잎 모양을 한 비늘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내장도 사람과 흡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크고 길고 CT 화면 같은 건 없습니까? 왕씨에게 물었더니 왕씨는 고개를 저으며 방사성 관계는 절대 안 돼요. 모처럼 부활시켰는데 죽소. 부활? 이건
이 유적에 묻혔던 걸까요? 그때부터는 모든 신경을 손끝에 집중시켜 경락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혈압에 해당하는 쪽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순환기를 회복시키는 침을 놓아나갑니다. 7번째 침에서 하반신과의 경계인 커튼에 닿게 되어 저는 왕씨를 보면서 저도 될까요? 했더니 왕씨가 끄덕여서 커튼을 걷어올리니 역시나 전체가 새하얀 물고기의 꼬리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봤던 철갑상어와 매우 닮았었죠. 저는 놀라지도 못하고 침을 계속해서 놓아갔습니다. 14번째 침을 놓았을 때 펄떡하더니 꼬리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만약 맞았다면 그대로는 끝나지 않을 만큼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침대에서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철푸덕 철푸덕 하며 몇 번이나 튀어올랐죠. 왕씨가 벽 쪽으로 뛰어가더니 비상 버튼 같은 걸 누르고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 위에 그것은 몸부림을 치면서 상반신을 들어 올렸고 그때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웃으면서 미끄러지듯 바닥을 기어서 한약방 주인 양씨가 안고 있던 케이스를 이빨로 콱 물더니 거기서 저는 몰려들어오는 군인들에게 끌려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왕씨와 유적 밖에서 합류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아마 괜찮을 거요. 아, 폐를 끼쳤군요. 텐트 안에서 왕씨와 다른 의사들에게 제가 진단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소감을 펼쳤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메모하며 듣고 있었죠. 그리고 차에 올라 호텔이 있는 도시로 돌아왔던 겁니다. 여기부터는 후일담인데요. 왕씨는 제 일본 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입마금하라는 그런 말은 없었죠. 그리고 새하얀 비늘을 한 장 받았습니다. 왕씨는 이건 도저히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이른바 중국의 보물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유적 안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주요 인물의 젊은 부인의 영상을 TV로 보다가 그 유적에 있던 철갑상어 여인과 닮은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볼일로 중국을 재방문했죠. 그 유적이 있던 곳과는 엄청 떨어진 남쪽 지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가지로 들어서자 길에 거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길가에다 천을 깔고 자는데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양씨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한약방 주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양 눈알이 뽑히고 손발이 모두 없는 채 작은 나무로 된 바퀴가 달린 상자 같은 것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물론 말을 걸거나 하진 않았죠.